세계 언론은 지난 1000년 동안 인류의 삶을 바꾼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금속 활자의 발명을 첫 번째로 손꼽았다. 세계 인류사를 새로 쓰게 하는 정보혁명의 단초로 20세기 정보혁명을 가능케 했던 금속 활자. 우리에게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 직지가 있다. 그러나 직지의 원본은 물론 직지를 찍어낸 고려시대의 금속 활자조차 가지고 있지 못하다. 유일하게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단 한 개의 금속 활자만 있을 뿐이다. 고려와 조선에 걸쳐 화려한 전성기를 구가했던 우리의 금속 활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다. 이 많던 우리의 금속 활자들은 모두 어디에 있는 것일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속 활자는 과연 고려 시대의 금속 활자가 맞는 것일까? 지금 우리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고려 활자 복자가 고려 시대에 만들어졌다는 근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활자의 만듦새가 지금 남아있는 조선시대 여러 가지 활자와 비교해 봤을 적에 그 활자의 그 뿌리 모양이 틀리다는 겁니다. 조선시대 활자는 대체로 사람의 이빨 모양으로 뿌리를 내렸는데 이 활자는 그렇지 않고 구멍이 난 채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활자에 쓰여진 서체가, 이 글씨체가 조선시대에 유행했던 글씨체가 아니고 고려시대 말기에 유행했던 그런 글씨체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활자는 조선 황실박물관이 있었는데 이때 조선 황실박물관에서 사들인 겁니다. 1913년에 일본 그 골동상이 이 활자를 조선 황실에 넘겨가지고 우리 조선 황실박물관에서 사들여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직지가 만들어진 청주에는 고인수의 박물관이 있지만 아직까지 금속 활자가 발견되지 않아 연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속 활자가 13세기 초에 처음으로 발명이 됐습니다. 이것이 13세기 초에 발명된 금속 활자는 지금 현재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그 기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기부가 쓴 동국이상국집에 보게 되면은 상정 예문을 1234년에서 41년경에 인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남명천 화상 성증도가가 있는데 이것도 1239년 이전에 금속 활자로 인쇄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지금 실물이 전해져 내려오질 않고 있고, 실물로 전해 내려오는 것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한 백운 화상 초록 불조직지 심체 요절인데 이것은 1377년에 금속 활자로 인쇄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활자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다 보니까 독일의 구텐베르크에 항상 밀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활자를 찾아서 좀 더 그 모양이라든가 또 활자의 주 성분이 무엇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해서 이것을 세계에 알림으로 해가지고 우리 한국이 금속 활자의 발명국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알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려가 금속 활자를 만든 것은 전란 중이었다. 고려조는 국초부터 목판 인쇄가 성행해 불교와 유교의 양대 문화가 눈부시게 발전됐다. 그러나 고려 말 이자겸의 난을 비롯한 두 번의 난으로 궁궐이 불타 서책이 턱없이 부족하게 되자 인쇄가 절실해졌다. 고려 고종은 몽고 침입에 대항 수도를 서울에서 강화도로 옮겨서 싸우는 과정에 많은 문화유산을 남겼다. 고종 임금께서 강화로 천도한 후에 바로 2년 후에 이곳 강화도에서 금속 활자로
책을 인쇄를 했습니다. 상정고금 예문이라고 해서 50권 28부를 인쇄를 했는데, 이것은 독일의 구텐베르크보다 무려 200년이나 앞선 그런 참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가 이곳 강화도에서 발명이 됐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고려 시대의 문화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팔만대장경이 바로 이곳 강화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고종이 강화로 천도한 후에 바로 시작을 해서 15년이라고 하는 장구한 세월을 작업을 해가지고 그 엄청난 양의 대장경을 바로 이곳 강화에서 판각을 했어요. 고려는 전란 속에서 팔만대장경과 금속활자를 만들어냈다. 몽고의 침입을 받아 민족적인 염원을 걸고 한자 한자 정성을 들여 판각한 우리의 자부심이자 위대한 문화유산 팔만대장경. 몽고의 침입을 불력으로 물리치고자 하는 염원에서 대장경판 판각을 부처님에게 고하고 있다. 몽고의 침입에 따른 전란 속에서 16년간 새겨낸 81,258판에 이르는 고려 대장경은 불교의 모든 것을 담았다는 자료적 가치와 함께 철저히 오류를 교정 수정한 비교할 데 없는 정확성과 고도의 목각 기술, 700년 이상을 뒤틀림 없이 지켜낸 보존 기술 등 뛰어난 고려의 인쇄 문화를 증언하는 자료이기도 하다. 지금 청주에서는 직지의 원본을 찾는 운동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직지의 원본은 현재 프랑스 파리의 국립도서관에 보관돼 있고, 우리는 활자도 원본도 가지고 있지 못한 처지에 있다. 인류 문명사의 한 획을 그은 금속 활자건만 우리는 금속 활자의 종주국임을 자처하면서도 그 실체를 한 점도 소장하고 있지 못하는 아이러니 속에 있는 것이다. 결국 시민들이 나섰다. 금속 활자로 다량 인쇄했을 가능성이 큰 직지의 원본이 개인 소장가나 사가의 어딘가에서 보관 중일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다. 직지뿐만 아니라 고려시대의 금속 활자도 어딘가에 남아있을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청주 시민회에서는 지역 문화와 역사의 그 올바른 정립을 위해서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인 직지 찾기 운동을 거도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최고 활자본인 동시에 우리 민족의 전통이며 자랑이고, 또 세계 문화유산의 하나라고 하는 아주 귀중한 그러한 보물입니다. 이 직지 찾기 운동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 대한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긍지를 드높이는데 그 목적의 배경이 있습니다. 직지의 원본과 함께 금속 활자를 찾는 학계의 노력도 이어졌다. 직지가 인쇄된 것으로 알려진 청주 교외의 흥덕사. 위치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흥덕사는 대규모 택지 개발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돼 당시의 유물들과 함께 그 터를 가까스로 지금까지 보존할 수 있게 됐다. 사찰에서는 전통적으로 중앙관서와는 차별된 방법으로 경서를 인쇄해 왔는데, 직지도 그런 차원에서 이곳 흥덕사에서 인쇄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네, 요즘은 그 대규모 토목공사나 개발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그 지표조사,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해서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문화재의 유물을 확인한 다음에 토목공사가 진행되게 이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4년도에 청주시 운천동 지역에 대규모 택지 개발 조성 사업을 할 당시에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연당리라고 하는 마을에, 그 마을 이름이 연당리이고 그 연못이 있었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하고 또 이제 현장을 답사한 결과 그 일대에서 그 주춧돌이라든가
또 그 고려 시대의 그 막세 기와라든가 이런 그 여러 가지 유물들이 출토가 돼서 이것이 틀림없는 고려 시대의 절터라는 것을 확인하고 공사 중지를 그 충청북도 도청에 요청을 해서 그것이 이게 훼손되기 아주 직전에 구제가 돼서 발굴이 됐던 겁니다. 예, 흥덕사 출토 유물 가운데 그 흥덕사 절 이름을 확인시켜준 그 금구편에 의해서 절 이름이 흥덕사로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 흥덕사라고 하는 절에 대해서 문헌 기록을 찾아본 결과 전혀 어떤 그 지리지라든가 정사의 기록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흥덕사라고 하는 절 이름이 나오는 것은 직지심체요절 맨 끝에 간기에 보면 청주목이 흥덕사 주자인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직지가 청주목의 그 교회, 약간 그 시내에서 떨어진 곳이라는 얘기겠죠. 그 교회에 흥덕사라고 하는 절에서 주자로서, 즉 금속활자죠. 주자로서 인쇄돼서 세상에 표현했다 하는 그 분명한 글귀가 있기 때문에 흥덕사에서 직지가 인쇄됐다는 건 틀림이 없고, 또 그 흥덕사가 지금의 청주시 운천동에 있는 우리가 발굴했던 그 절터가 확실하다고 유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훼손되기 바로 직전에 기적적으로 발견된 이곳에 대규모 발굴 조사단이 투입돼 조사 작업을 펼쳤다.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이곳이 흥덕사 터였음을 알려줄 뿐이었다. 흥덕사 어느 곳에서도 금속활자를 주조한 흔적은 찾을 길이 없었다. 1377년 화재로 사라진 흥덕사는 우리 금속활자의 역사를 고스란히 안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흥덕사지터에서 금속활자의 흔적을 찾아내고자 했던 학계의 기대는 대단했다. 흥덕사 주변의 모든 흙을 가는 채로 쳐봤으면 좋겠다는 한 연구원의 열망처럼 흥덕사 주변을 샅샅이 뒤졌으나 금속활자와 관련된 그 어떤 유물이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불조 직지심체요절은 현존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이보다 더 빠른 금속활자 인쇄본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금속활자본이라는 점에서 매우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 책은 고려시대 백운화상께서 저술한 책으로 고려시대의 승려들이 수행을 하는 데 사용되었던 교과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의는 금속활자본으로 인쇄되었다는 점과 고려시대의 선성들의 수행 교과서로 쓰였다는 것을 들 수가 있는데, 불조직지심체요절에 사용된 금속활자를 우리는 흥덕사자 혹은 불조직지심체요절차라고 하는데, 이 활자가 주조된 방법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밀랍주조법에 의해서 주조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연 고려는 금속활자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까? 고려 시대의 금속활자 주조법은 정확한 기록이 없어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 우리는 중요 무형문화재인 오곡진 시와 함께 직지를 찍었던 금속활자의 주조법으로 알려진 밀랍주조법으로 우리의 금속활자를 재현해 보기로 했다. 밀랍주조법은 꿀벌의 집에서 추출한 밀랍을 이용해 활자를 만드는 것으로, 활자 모양을 만든 정제된 밀랍 한쪽 면에 글자를 새긴 다음 쇳물의 열에 견딜 수 있는 도가니를 만드는 흙과 질그릇을 만드는 찰흙을 섞어 반죽한 오토라는 것으로 덮어 싸서 주형을 만들어 구웠다. 오곡진 씨는 오토 대신 석고를 이용해서 주형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주형에 열을 가하면 밀랍이 녹아내리면서 그 자리에 활자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 여기에 쇳물을 부어 붙이면 활자가 완성되는 것이다. 밀랍으로 만든 어미자는 주형을 구울 때 녹아 없어지므로 동일한 글자라 하더라도 똑같은 모양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었다.
금속 중에서 합금이 아닌 순수한 금속을 활자의 재료로 쓰는 것은 여러 가지 결함이 따른다. 녹일 때 쉽게 끓고 더디 굳는 것이 좋으나 식으며 굳는 과정이 너무 빨라서 거친 글자면을 나타내는 것도 피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청동기 시대부터 거울, 칼, 창 등을 만들어 왔다. 우리나라 청동기 유물들을 분석해 보면 구리와 주석 이외에 반드시 아연이 섞여 있어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청동과 구분될 정도다. 아연이 들어가면 노쇠가 부어져서 형태를 갖추는데 훨씬 나아지기 때문에 두들겨서 늘어나게 하고 단단해지는 힘도 좋아진다. 우리나라에서 발명된 금속활자에 의한 책짓기는 금속활자를 부어낸 다음에도 그 과정에 있어서 기술상의 여러 가지 발명이 거듭됐다. 판짜기에 있어서 인쇄 과정의 능률과 인쇄된 책의 효과를 높이려는 노력에서 이룩된 것이다. 활자에 아연을 넣는다는 것은 활자 자체 활자금이 합금이 되는데 그게 단단해지고 또 녹이 안 슬고 그다음에 이제 마모가 덜 되고 하는 그런 특수성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활자로서는 아주 이상의 금속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합금을 만들 수 있던 데가 우리나라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동기 시대부터 그런 금속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활자가 그런 특수성 금속 합금상 가장 우수한 활자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거하고는 일본의 활자는 그런 걸 넣을 수가 없었으니까 아연을 넣을 수 없었으니까 아연이 없으면 우리게 아닐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동시에 또 아연이 들었으면 그건 한국에서 만든 활자다. 이렇게 확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조선 태종 3년 왕명으로 주자소가 설립돼 10만여 자에 달하는 개미자를 찍어냈다. 삼국시대 이래 정교하게 개발된 금속 주조 기술의 바탕 위에 억불 숭유 정책으로 유생들에게 체계 보급이 절실했던 것이다. 소량 다중의 서적이 필요했던 현실적 요구 속에 개발된 금속 활자는 이후 역대 왕들의 관심 속에 개미자, 경자자, 갑인자로 이어지며 활자 왕국을 이룩했다. 일본과 우리의 각종 문헌들은 일본이 우리의 금속 활자를 이용해 문예의 혁명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고려조부터 이어온 우리의 금속 활자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있는 것일까? 우리는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몽고와의 항쟁 속에서도 꽃피워낸 고려의 금속 활자, 그리고 그 맥을 이어 화려하게 발전돼 간 조선의 금속 활자들은 모두 일본으로 흘러들어가 버린 것일까? 그 어디에서도 흔적을 찾을 길 없는 우리의 금속 활자를 찾아 현해탄을 건넜다. 1592年軍六元年秀吉の軍勢は首都ハンソンに迫りました。 NHK는 바다를 건너온 조선 활자라는 프로그램에서 1592년 임진왜란 당시 히데요시의 군대 가토 기요마사와 도니시 유키나가가 거의 동시에 조선의 수도 한성에 입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전쟁에서 히데요시의 군대는 도자기와 조선 군인 등 막대한 조선의 문물을 일본으로 가지고 간다. 이때 많은 도공과 글자 학자들도 데려가게 된다. 기슈 도쿠나가 집안에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가토 기요마사가 궁에 들어갔을 때 나무 상자를 발견했는데 그 상자 안에는 한쪽 면에 글씨를 새긴 동판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 이것을 일본에 가지고 온 것일까?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우리의 금속 활자를 찾아서 우리는 일본의 각종 기록들을 토대로 하나하나 확인 작업을 해나가기로 했다.
첫 행선지는 시즈오카의 순푸성. 기록에 의하면 약탈된 금속 활자는 당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로 천도하기 전 10년간 일본의 수도 역할을 했던 이곳 순푸성으로 옮겨졌다. 그러니까 이곳은 386년 전에 우리의 금속 활자가 모습을 보였던 마지막 장소이기도 하다. 성의 모습은 에도 시대의 그것이지만 이 대문은 우리의 대문 그대로의 모습이다. 조선의 금속발자 기술자들과 함께 많은 기술자들이 이곳으로 끌려와 성의 축조에 동원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こんにちは、黒沢と申します。私は今静岡市の駿府城というところにおります。この場所は徳川家康公という人物が江戸の基礎を作るために10年間事実上日本の首都として活躍したところであるわけですが、実はこの場所でですね、歴史的な朝鮮活字の鋳造が今から386年前に行われております。当時の日本の活字、つまり印刷技術というのはですね、まだまだ木にただ版木を彫るというようなものでしたが、朝鮮から伝わってきた木活字ですね、木の活字そのものを使って当初京都で、伏見版という印刷が行われたわけなんですが、家康公はこちらに大御所として移ってくるとですね、金属でないと摩耗するということで、金属活字を朝鮮の皆さんの技術をいただいてですね、朝鮮活字、つまり銅の鋳造が行われたもう歴史的な場所です。ここから大蔵一覧というですねお経の非常にたくさんのものが印刷され、なおかつ軍書事要というですね資料も作られております。もうこれはほとんど徳川家康公の晩年でありまして、その家康公が亡くなるとですね、その技術は息子である紀州頼信、つまり和歌山城主というところに引き継がれていきます。で日本はやがてですねキリスト教徒のいろんな問題が浮かび上がってきます。キリスト教徒がですね印刷技術を使って、つまり紙爆弾ですね、でそういうようなものによって、キリスト教化されるということを恐れた、徳川の政権はですね、非常に合理的なものなんですが、それをやがて廃止していきます。そういった歴史的な事実を忘れられていたんですが、やがて明治の頃にですね徳川の紀州の殿様のところには珍しいものがあると、一体これは何だ、もう200数十年経っておりますので、ほとんどわからない。で研究したところがこれが駿府城で作ったいわゆる銅活字であるということが分かり、今日東京の凸版印刷というところに現存し国の重要文化財として残っているわけです。 우리의 금속 활자는 정말 일본으로 건너와 있었던 것일까? 취재진은 명조 활자 대일본 백년사 등의 책에서 조선에서 건너온 금속 활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비력한 바 있는 사학자 야하기 가츠미 씨를 만나 더 정확한 당시 정황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동경에서 전차를 타고 2시간 반을 달려 야하기 씨 집에 간 취재진은 그로부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에 대해 들을 수가 있었다. 豊臣秀吉が国家統一を図って間もなくのこと、1592年に朝鮮侵略を企てまして出兵したわけです。でその時秀吉軍の武将が朝鮮から奪い取ってきたものの中に銅活字と漢本があったわけですね。これが事の起こりであります。で当時朝鮮におきましては世界に先駆けて大宗王はその3年1403年に銅活字10万個鋳造されたのをはじめ以来
代々の王様が海中に当たったりまた精巧な銅活字を完成していたわけですね。そして、歴代18史略とか請求史書とか、禁止録とかそういうさまざまな本を印刷出版されていたわけです。で活字の鋳造はこの後も絶え間なく続けられるわけですけれども、中国の長州民という印刷師の権威の方がいらっしゃいますが、その方が作成した朝鮮における鋳造活字の表があります。でそれを見ますとですね、大変な量のものと精巧な活字が鋳造されていたことが分かります。そして、それを見ると歴代の王は印刷出版にいかに意欲的であったかどうか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す。またそれらの漢本はですね、非常に精巧で美しい書体によって印刷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が伝えられております。でこれは印刷出版技術を背後から支える総合的な科学技術の進歩がなければ不可能なことであったわけですね。また精巧で美しい活字書体はその背後に文学芸術というような優れた文化がなければ、想像できなかったものであると、こういうふうに考えられます。したがって活字書体は民族の持つ言語そのものを意味しておりまして、その時代の思想や感情を表すものであるわけです。で秀吉軍はそうした民族の魂ともいうべき活字や漢本を奪い取ってきたのであります。 그로 인해 우리는 금속 활자에 스며 있는 우리의 민족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우리는 동경에서 일본 최남단인 규슈 나가사키로 향했다. 표창한 날씨 덕에 일본이 자랑하는 명산 후지산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있었다. 일본 어딘가에 있을 우리의 금속 활자도 이번 취재에서 모습을 드러내줄 것인가? 일본인들이 얼마나 많은 양의 금속 활자를 가져갔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을 찾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바다를 건너온 조선의 활자가 에도 시대의 인수의 붐을 일으킨 후 일본에 다시 활자가 등장한 것은 그 후 약 250년이 지난 후였다. 일반 사가에까지 흘러들어갔던 우리의 금속 활자들은 그 정체를 감춘 채 어딘가에서 숨을 죽이고 후손들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스와 신사는 1625년 아오키 겐세라는 사람이 나가사키에서 받들고 있던 신사들을 재건해 세운 곳이다. 기독교가 들어와 나가사키에 있던 절과 신사들을 불태워 파괴하거나 없앴던 것을 다시 재건한 것이다. 이 신사에는 대단히 특이한 활자가 보관 중이라고 해서 취재진은 이곳을 찾았다. 나무 상자 안에 소중하게 보관 중인 활자들은 목활자로 현재 일본에서 사용되는 활자의 직접적인 원형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그 활자들 가운데 이상한 글자가 섞여 있는 것이 취재진의 눈에 들어왔다. 한글이었다. 일본 글자들과 뒤섞여 있는 모든 한글 뒤에는 다른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諏訪神社にこの活字が残っておりますのは、実は本木正蔵という方が作られた活字ですけども、この本木正蔵が日本で最初に作りました
木彫りの木彫の活字でこれを元にしてその後金属活字を作ってるわけですが、どうしてこの活字がこの諏訪神社にあるかといいますと、もともと本木正蔵が長崎出身で、その後横浜に移りまして、横浜日日新聞という新聞社を作っております。でそこでもってこの活字を使って新聞を作りましたが、その後本木正蔵が亡くなってから北正太郎という方がこの長崎に持って帰りました。そして自分のところで保管できないということで、この長崎の氏神様である諏訪神社に寄贈したということで、それが現在まで残っているわけです。この活字の中にハングル文字がたくさんあります。どうしてこのハングル文字がある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が、おそらく考えられるのは、韓国からこのハングル文字の字が彫ったものを持ってきて、でその裏に日本の字を彫ったん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ます。日本にはもともとこういう活字っていうのはありませんので、ですから韓国のものを持ってきて彫ったんだろう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ます。はっきりはどうしてこの活字が日本に来たのかはっきりわからないんですが、本木正蔵というこの作った人が、中国朝鮮の、その通訳をしておりました。ですからそういうことでその買ったものかもらったものかそれははっきりしませんが、朝鮮から渡ってきたということには間違いありません。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국가기관산업체이자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스루가판 활자가 보관돼 있다는 돛판 인쇄소. 인쇄소의 정문엔 취재진을 반기는 태극기가 걸려 있었다. 우호적인 환영 표시에 취재진은 의아스러움을 가지면서 담당자들과 만났다. 돛판 인쇄소에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활자들이 보관돼 있는 활자 박물관이 있다. 일본의 중요 문화재이기도 한 이 박물관의 활자에는 400년 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사용했던 구리 활자가 있다. 취재진은 회사의 담당자들에게 10만 개에 달하는 조선 금속 활자들의 행방을 추적하는 프로그램의 의도를 설명했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다큐멘터리의 내용은 10만 개 달하던 조선 활자는 어디로 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40분짜리 다큐멘터리 중에서 20분 정도는 조선 민족 활자의 역사를, 그리고 나머지는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곳을 방문한 것은 돛판 인쇄소에 보관되고 있는 일본 활자가 조선 활자의 영향을 받았는가 하는 것과 한국에 있는 학자들이 조선 활자가 일본으로 건너왔다고 추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이곳에 보관되고 있는 활자 중에 조선 활자가 섞여 있는지의 여부와 전에 손보기 교수가 와서 찾아낸 활자 이외에 아연이 들어있는 활자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스루가반 활자에 아연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10년 전에
손보기 교수와 함께 검사한 바가 있었습니다. 검사했던 6개 활자 중에 1개에만 아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비파괴 검사였죠. 얼마만큼의 활자에 아연이 포함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후의 검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얼마만큼의 활자에 아연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상당량 속에는 대부분은 아연을 대신한 납이 들어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시는 이 표는 손 교수가 방문했을 당시 측정했던 6개 활자의 성분을 분석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 아연이 발견되는 것은 천자로 4.8%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납은 있었지만 아연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도쿠가와가 만들었던 고분영 통보라는 동전으로 여기에도 납은 들어있지만 아연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손 교수의 저서에 있는 성분 분석 결과와 일본의 인쇄 시점에 미국에서 측정한 성분 분석 결과를 기록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고려의 금속 활자에는 아연이 0.7%, 이조 금속 활자에는 1%에서 10%가 들어 있었습니다. だから結局こっちにある朝鮮の活字と近いものは泉の字以外はないという話。そうですね。泉の字と同じような形の活字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か？展示されております。はい、はい、どうぞご覧になってください。 인쇄소 측은 보관되어 있는 금속 활자들 중에서 특정의 것만 보여주려 했다. 우리가 이렇게 된다고 여기서는 상자 하나만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들이 와가지고 이거를 해봐라 그랬다. 취재진은 활자들을 우리가 무작위로 골라서 성분 검사를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활자에 대해서 전혀 문의 아닌 연출자가 무작위로 4글자를 선정했다. 선정된 글자는 치자, 동자, 흡자, 그리고 정자였다. 먼저 다스릴 치자에 대한 성분 분석부터 차례로 해보기로 했다. 성분 검사는 돛판 인쇄소 측에서 운영 중인 연구소에서 이루어졌고 방법은 비파괴 검사였다. 이전에 이루어졌던 성분 검사에 따르면 고려 시대의 금속 활자에는 해동 통보와 같은 분량의 0.7%의 아연이 들어 있었으며 조선 시대의 금속 활자에는 1%에서 10% 사이의 아연이 섞여 있었다. 이번 검사에서 아연이 조금이라도 검출된다면 회사 측의 설명과는 달리 그 활자는 우리의 금속 활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된다. 무모한 일이었다. 수없이 많은 활자들 사이에서 무작위로 추출해낸 활자에 아연이 들어있을 리 만무였다. 그러나 취재진은 이 박물관의 활자들 가운데 우리의 금속 활자가 없다면 일본 어디에서도 우리의 금속 활자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실험을 강행하기로 했다.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 취재진은 이전에도 이런 활자들에 대한 성분 검사가 있었는지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았다. 이 박물관에서 보관 중인 활자들에 대해서 3번에 걸쳐 구체적인 성분 검사가 이루어졌고
그 어떤 활자에서도 아연이 검출된 바 없다는 이 회사의 고문 모모시 히로시의 답변과 똑같은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どこからの歌ですか？上からの歌ですか？上からと言いますと、上からえそれを検査しなさいと。え、そういうことですね。はい。 과연 어떤 성분 검사가 나올 것인가? 취재진의 요구에 의해 무작위로 선정된 4개의 활자들에는 과연 아연이 들어있을까? 이 박물관에서 보관 중인 9만 자에 달하는 활자들 전부에 대한 성분을 검사한다면 모를까. 단 4글자로 성분 검사를 한다는 것은 차라리 의미 없는 일처럼 느껴지는 순간. 뜻밖의 상황이 연출됐다. 검사를 하던 모니터에 아연이 들어있음을 알리는 성분 그래프가 뜬 것이었다. 무작위로 선택했던 활자들 중에서 그것도 맨 처음 분석을 시작한 치자에서 아연이 검출된 것이었다. 부침의 지난 역사와 함께 우리의 금속 활자를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 짜릿한 감동의 순간이었다. 조금 전까지 이 회사의 고문에 의해 총 3번에 걸쳐 이루어진 성분 검사 끝에서도 나온 적이 없다던 아연의 검출. 인쇄소 관계자들의 태도는 일순 모두 굳어졌고 취재진은 더 이상의 검사를 계속하지 않은 채 분석실을 나와야 했다. 우리는 모모세 히로시가 갑자기 사라져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서울로 돌아왔다. 갑자기 사라진 수만 자에 달하는 우리의 금속 활자.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금속 활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물록 2년 도요세이 천황이 조선에서 가져간 금속 활자들을 이용해 당시 경도의 사찰인 서동원의 시경이라는 승려 등에게 고문 효경을 만들게 한 이후 조선의 활자들은 일본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하지만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는 얘기였다. 서울로 온 후 결과에 대한 자료를 일본 돛판인쇄소 측에 요청했다. 돛판인쇄소 측은 활자에 아연이 확실히 포함되어 있으나 미량이다. 그러나 포함량에 있어서는 다시 연락하겠노라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 일본은 우리의 금속 활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혹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일본에서 그 아연이 들은 게 나오면 좀 신경 과민성을 보이는 그런 까닭은 왜냐하면 그 모든 활자에 좋은 것들이 한국에서 만들었다 하는 걸 반증하게 되니까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이 예민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활자가 아연을 넣을 수 있었던 기술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뒤떨어졌다. 과학상 뒤떨어졌다. 학금술이 뒤떨어졌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일본 사람들이 그 작은 활자는 거의 다 그러니까 갑인자 계통의 작은 자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자연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일본이 뒤쳐졌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자긍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밖에 그 임진왜란때 거기만 활자를 가져간 게 아니고 여러 군데서 다 가져갔는데 그게 이제 개인이나 또 어떤 그때 이제 병사로 왔다든지 또는 무슨 장군으로 왔다든지 하는 사람들 집에 덜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상당히 귀물이라고 생각하고 신기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러니까 조금씩 있을 텐데 그게 앞으로도 밝혀지고 만일 밝혀지면 같이 공동 연구를 한다든지 해서 하면 여러 가지가 제대로 역사에 있는 대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일본 사람도 장차는 찾으면은 또 있는 거를 모르고 있을 수도 있지만 밝혀질 때는 그 진상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눈부신 문명을 가능케 한 활자의 발명. 새천년 우리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자긍심을 일깨워줄 금속 활자를 찾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는 것이 될 것이다.